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전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니티 퍼셉션 패키지로, 이 패키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기존의 기계학습 모델들을 보다 로버스트하게, 강인하게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패키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뭔가 재미있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게임 엔진의 기본은 리얼타임 렌더링이므로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퍼셉션 패키지 또한 그런 목적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유니티에서 생각하는 컴퓨터 비전 기반 머신러닝의 어려운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의 솔루션, 이런 솔루션에 적용된 몇 가지 사례들, 마지막으로 제가 퍼셉션 패키지를 사용하는 간단한 테크 데모 녹화본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컴퓨터 비전은 다양한 업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자율주행,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CCTV들을 이용한 보안 안전 관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보틱스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리테일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물체 인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뇌가 우수한 편이에요. 그리고 연령이 낮더라도 그 시간 동안 습득한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단일 이미지를 보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단하거나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인지 아니면 노란 고양이인지 아니면은 이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로봇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고사양의 카메라를 많이 부착을 해주더라도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나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사실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은 이 로봇은 고양이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하고 나서 어떤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확률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모델은 이미지를 읽어서 인식한 객체에 대해 어떤 카테고리, 이게 어떤 물체인지, 아니면은 화면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같은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막 하죠. 학습을 해가지고 이 모델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이 모델을 제품 수준의 높은 성능을 확보하려면은 특히 합승량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많은 수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용 이미지의 생성 과정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일반적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실색의 이미지들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레이블링이나 어노테이션을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려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일부는 학습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 머신러닝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와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다 많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학습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데만 벌써 7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력이고 시간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모델, 컴퓨터 비전 기반의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을 좀 해보고자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신서식 데이터라고 합니다. 한글로 하면 합성 데이터인데, 이 합성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실색의 데이터를 최대한 모방하려고 해요. 대신에 아시던 바와 같이 레이블링이나 어노테이션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이런 레이블링이나 어노테이션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의 차이점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실제 데이터는 실제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가상 데이터는 저희가 3D 모델 환경들을 가지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아까 전에 보신 것 같이 레이블링이나 어노테이션을 직접 해줘야 되는데 가상 데이터는 3차원 장면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블링 어노테이션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 데이터는 너무나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대비 보다 언바이어스된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사생활 보호 상황에서도 좀 더 자유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데이터를 획득을 하면은 그 이미지는 정말로 존재하는 무언가잖아요. 뭐 고양이가 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라든지 뭐 거리의 건물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의 소유품 이런 것들이 획득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사생활 보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상의 것은 뭐 소유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화된 프레임워크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앞서 있었던 데이터 획득과 레이블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동 생성 및 자동 레이블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지 보자면은 이 이미지에 보이는 것 같이 2D 바운딩 박스 혹은 필요하다면 3D 바운딩 박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체가 차지하는 픽셀 영역을 알려주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혹은 이 같은 물체들끼리는 좀 묶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지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동일한 물체라도 따로 분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포즈인데 이런 정보들까지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가상 데이터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기존 대비 20%에서 30% 정도 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특히나 조명이 굉장히 어두운 경우에는 그 인식률이 상당히 낮아지는데 가상 데이터를 만들 때 물체뿐만 아니라 조명까지도 여러 베리에이션을 주게 되면은 보다 강인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 모델은 좀 더 높은 인식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위험한 물체를 인식하는 예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CCTV로 관측되는 상황을 볼 때 특히나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관측이 되면은 미리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들고 다니는 이 자그마한 물체, 뭐 이게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파이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총이나 혹은 작은 칼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반면 이거를 가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은 조명 환경이 안 좋거나 조금 사이즈가 작더라도 분명히 인식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제는 사람의 포즈를 인식해서 학습해서 인식하는 예제인데 저희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청룡열차나 아니면 뭐 이런 탈 것들이 있는데 이런 탈 것들을 타다 보면은 특정 자세를 취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움직이는데 팔을 들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위험한 포즈를 취하면은 인식해서 알려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단순히 레이블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골격이나 포즈 자체를 어노테이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가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모델의 골격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 컴퓨터 비전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제인데 이거는 그 가정에 있는 그 애완동물들을 찾아내고 마찬가지로 사전에 뭔가 사고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용도를 쓰는 컴퓨터 비전 모델이고요. 특히나 이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가정에 있는 환경을 인식하다 보니 누구네 집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네 집을 뭐 거기에 있는 물건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생활 보호에 걸릴 수 있어서 굉장히 데이터를 만드는 게 곤혹스러웠는데 저희가 3차원 공간에 가짜 가구, 가짜 고양이, 가짜 멍멍이들을 갖다 놓고 다양한 포즈와 다양한 위치, 다양한 사이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구 배치, 색깔, 조명들을 바꿔가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학습해가지고 실제 그 보안 카메라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 비행기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편의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장비 플러스 이제 AR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AR은 카메라 위치를 트래킹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커를 쓰거나 뭐 QR코드 등등 뭔가 카메라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없이 자동으로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할 수 있도록, 추론할 수 있도록 학습 모델을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희가 가상의 비행기를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각도에서 렌더링을 하고 그 이미지는 카메라 여기 있을 때 생성된 이미지다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커플링 해준 다음에 이걸 학습하는 식으로 일종의 마커리스 AR을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약 13만 개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컴퓨터 비전 모델을 학습한 예제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예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퍼셉션 패키지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로 이 퍼셉션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영상은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불러들이거나 임포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제가 녹화를 해왔고요. 기본적으로 다음의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우선은 이 화면에 있는 튜토리얼 링크를 따라가면은 퍼셉션 패키지의 튜토리얼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 페이지에서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이 컴포넌트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카메라에서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와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가 있고 이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는 카메라 왼쪽에 붙어있는 컴피그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컴픽이 커플이 돼가지고 3차원 장면에 보이는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장면을 쭉 렌더링 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저 타겟 오브젝트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라든지 아니면 세그먼트 된 픽셀들이 이미지로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추후에 다른 머신러닝 모델 학습 환경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크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열어서 2022.1 이상의 유니티를 선택하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템플릿은 HDRP 코어 템플릿을 이용하였으며 프로젝트 이름은 퍼셉션 테스트라고 지어줬습니다. HDRP 프로젝트 생성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나오는 HDRP 위저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닫아주고 우선은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윈도우 메뉴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열어 Git에서부터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Git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Git URL을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 주소는 com.unity.perception입니다. Add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는 시간 또한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10배속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셉션 패키지가 다운로드 되고 나면은 저희가 기본적인 퍼셉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데모에서는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 파일들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패키지를 눌러보면은 48메가 정도 되는 튜토리얼 파일스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일을 추가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 추가 파일에는 인식 대상이 되는 샘플 객체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또한 복잡한 배경을 랜덤하게 만들기 위한 프리팹들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팹 이외에 여러 가지 텍스처들도 있는데 후에 랜덤마이저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계층 구조를 보면은 튜토리얼 파일스라는 폴더 안에 오브젝트나 텍스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씬이라고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완전히 새로운 유니티 씬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름은 perception test라고 지었고요. 이 씬을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객체가 들어있는데, 우선 카메라에 대해서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합니다. X0, Y0, G는 -27. 그러면 화면 굉장히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필드 오브 뷰는 10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의 뷰 플러스을 보았을 때 길쭉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많은 객체들이 한 화면에 들어오면서 깊이 조절을 해야 돼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화면 해상도를 1280에 960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뷰 플러스텀이 되고, 조명은 따로 손댈 것은 없고 저희가 그림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 맵만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에 퍼셉션 카메라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주어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는 앞으로 해당 카메라가 바라보는 모든 장면이 컴퓨터 비전 모델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어떤 객체들을 어떤 형태로 어느 경로에 저장하는지 설정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몇몇 에러 혹은 경고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이를 당연하게도 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면은 에디터 탭에서 어싱크로너스 쉐이더 컴파일레이션 이라는 항목이 처음에는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면은 경고는 사라지게 되고, 여전히 4개의 오류 메시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HDRP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퀄리티가 있지만은 우선에 있는 걸 전부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오른쪽 위에 리트 쉐이더 모드를 보스, 디퍼드나 포워드가 아닌 보스로 바꿔주고, 여전히 하나가 남아있죠. 여기 보면 이거는 공통 속성 글로벌 세팅으로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디퍼드 올리로 되어 있는 거를 보스로 수정을 해줍니다. 퍼셉션 카메라 컴포넌트 하단을 보면 생성한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저장될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퍼셉션 카메라에 레이블러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데모에서는 2D 바운딩 박스 레이블러, 많이들 알고 계신 박스 모양의 레이블러를 추가할 거고, 또 추가적으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러, 보다 상세하게 픽셀 단위로 객체를 추적해주는 그런 레이블러를 추가를 합니다. 각각의 레이블러는 컴픽이라는 파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컴픽은 추적할 객체들의 리스트와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create perception id label config, 그리고 다시 오른 클릭을 해가지고 create perception의 semantic segmentation label config, 이렇게 하면 파일 2개가 생성이 되고, 컴픽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은 레이블 리스트가 비어있는데, 추가로 다운을 받은 이 튜토리얼 파일스에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샘플 객체들이 있어서 바로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휘핑크림 객체 하나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러에도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객체가 추가된 컴픽 파일들을 퍼셉션 카메라의 레이블러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방금 추적하려고 등록한 휘핑크림은 전경으로 쓰일 포그라운드 객체인데, 다운로드 받은 튜토리얼 파일스에서 다음의 경로를 따라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휘핑크림 이외에도 몇몇 생활용품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따가 살펴보고 휘핑크림만 먼저 씬에 던져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메쉬 렌더러가 있고, 그 아래에 레이블링이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이미 일종의 ID로 사용되는 레이블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생성한 컴픽들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눌러보면은 등록되어 있는 휘핑크림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잠깐 지웠다가 다시 휘핑크림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Add to Label 컴픽을 누르면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컴픽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컴픽은 무엇인지 표시가 되고, 이 창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00씬에 휘핑크림을 하나 넣어 두었는데 원점에 두었으므로 카메라에서 본 장면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면은 이와 같이 휘핑크림이 차지하는 영역이 각자 바운딩 박스와 또 다른 색상의 픽셀로 추적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디버깅 용도의 UI인데 각각의 레이블의 표시를 토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토글하거나 혹은 알파 값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의 컴픽을 눌러보면은 세그먼트용 픽셀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휘핑크림이 붉게 세그먼트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이제는 다른 생활용품들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각각 어떻게 추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그먼트에도 추가를 해주고 각각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생성이 되고요. 테스트 삼아 몇몇 용품들을 씬에 올려두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담요 같은 객체랑 시리얼 박스를 올려놓고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객체들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바운딩 박스 그리고 픽셀들이 표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의 색상은 컴픽의 설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도 동시에 확인이 됩니다. 이제 테스트용 객체들을 전부 지우고 랜더마이저를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시나리오 그리고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픽스드로 검색을 하면은 픽스드 랭스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것을 추가하면은 몇몇 숫자가 들어있는 컴포넌트가 표시가 되고 이 숫자들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배치 방식으로 만들 때 한 번 화면 설정할 때 몇 프레임을 사용할지 그리고 몇 번 반복을 할지를 결정하는 숫자들입니다. 이 디폴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0개의 이미지를 렌더링해서 파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더마이저를 추가하는데 우선은 다양한 형태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오브젝트 배치 랜더마이저를 추가를 합니다. 각각의 랜더마이저는 역할에 따라 노출되는 설정 값들이 있고 이 배경의 경우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밀도로 얼마나 넓은 영역에 배치할 것인가를 숫자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0.5의 간격으로 6x6 영역에 배경을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배경을 어떤 데이터로 채워 넣을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단에 있는 Add 폴더를 눌러서 이 배경에 채워넣기용 프리팹이 있는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 파일스의 폴더 안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백그라운드 오브젝트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프리팹 폴더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객체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이 객체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나 원기 등 혹은 구와 같은 단순한 객체들이고 이 상태에서 먼저 실행을 해서 현재 백그라운드 생성 랜더마이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리스트업된 객체들이 지정한 영역에 막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생성 위치는 포화송 디스크 샘플링을 이용한 것이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적절히 잘 분산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세션 카메라의 컴포넌트에서 쇼 폴더를 보면은 현재 생성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탐색기가 열리게 되어 있고 현재 마지막으로 만든 데이터는 저 솔로 언더바 3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퀀스 중에 하나를 열어보면은 이미지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열어서
객체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벽 같은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때 따로 추적 중인 객체는 없기 때문에 시메틱 세그먼트는 특별히 표시되는 것은 없고, 다만 보는 바와 같이 약간 모션 블러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한번 열어보면은 얘는 저희가 따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시퀀스 안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 아까 전에 휘핑크림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정보인데 RGB와 시메틱 세그먼트는 잘 보이고, 바운딩 박스 정보는 여기 있는 제이슨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와서 아까 발생한 모션 블러 현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해당 씬에서 작동할 볼륨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empty로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볼륨으로, 그리고 컴포넌트도 볼륨을 하나 추가해주고, 여기에서 new를 눌러서 프로파일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션 블러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인텐시티를 0으로 주게 되면은 일단 모션 블러 현상은 제거가 되는데, 여기서 익스포저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출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이미지를 만드는 도중에 빛에 대한 수능이 일어나서 RGB 정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고정값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 데모에서는 14 정도 주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저희가 모션 블러를 없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모션 블러 없이 잘 생성이 되고, 이렇게 배경의 면을 채우는 거는 일단은 진행이 됐는데 당연히 색상도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처를 랜덤하게 적용하는 성분, 랜더마이저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Add 랜더마이저를 누르면은 그 중에 텍스처 랜더마이저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 지금 별다른 설정 값은 안 보이는데 하는 일은 객체의 이미지 텍스처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Add 폴더를 눌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찾아가다 보면은 백그라운드 텍스처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추가해서 사용할 텍스처들을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배경 객체들의 텍스처가 잘 지정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얀 물체가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텍스처 랜더마이저가 리스트업된 텍스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떤 객체에다 입혀줘야 되는데 아직은 어떤 객체에 입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텍스처가 적용돼야 되는 객체는 프리팹에 특별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은 텍스처 랜더마이저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랜덤 텍스처가 적용돼야 되는 모든 프리팹에 동일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 태그의 역할은 텍스처 랜더마이저가 타겟 객체를 찾을 때 내가 그 타겟이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배경용 프리팹에 전부 텍스처 랜더마이저 태그를 붙여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랜덤 텍스처가 잘 붙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랜더마이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휴 옵셋 랜더마이저이고, 나머지 하나는 로테이션 랜더마이저입니다. 휴 옵셋 랜더마이저는 말 그대로 휴 색상을 살짝 변경하는 랜더마이저이고, 로테이션 랜더마이저는 객체 자체의 회전에 변형을 주는 것인데, 이 두 랜더마이저는 텍스처 랜더마이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태그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배경용 프리팹을 선택해서 두 개의 태그, 휴 옵셋 랜더마이저 태그와 로테이션 랜더마이저 태그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은 랜덤한 텍스처가 적용된 객체의 색상도 변경이 가해지고 회전까지 적용된 배경이 맵 프레임 생성이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한 프레임 생성이 된 것이고, 이제 멈춰서 다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폴더로 찾아가 보면은 지금은 솔로 언더바 7이 생성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시퀀스 하나를 열어서 이렇게 잘 이미지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으로 배경을 랜덤하게 다수 프레임 생성하는 것을 진행해 보았고, 이제는 실제 추적할 객체들을 랜덤하게 배치해야 할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랜더마이저를 또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엔 포그라운드 오브젝트 배치 랜더마이저를 사용합니다. 얼핏 보면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 데모에서는 전경의 위치를 좀 더 카메라에 가깝게, 그리고 약간 더 퍼져 있지만은 조금 더 좁은 영역이 되도록 생성을 합니다. 전경으로서 사용할 프리팹은 아까 전에 레이블러 테스트를 했던 프리팹이므로 경로를 잘 지정을 해줍니다. 포그라운드 오브젝트의 프리팹들, 리스트업된 객체들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은 다른 랜더마이저를 끄고 전경, 이 추적하는 객체들이 잘 생성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객체들의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 된 픽셀들이 매 프레임 막 렌더링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데이터들은 이미지와 제이슨 파일들이 함께 생성돼서 계속 적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시 배경용 랜더마이저를 켜고 함께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 차례인데,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거는 같아요. 배경도 색깔이나 모양이 막 다양하고 앞에 전경 객체들도 렌더링이 되고, 근데 이 추적을 해야 되는 객체들이 너무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이들에게도 회전 요소를 좀 랜덤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 로테이션 랜더마이저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러려면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추적을 하는 이 객체들의 프리팹을 전부 선택해서 로테이션 랜더마이저 태그를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동일하게 태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랜더마이저의 순서를 일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로테이션 랜더마이저가 가장 마지막 순번이 되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번을 고칠 수 있고, 이 시나리오의 랜더마이저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텍스처나 휴가 변경되는 것은 배경 프리팹에만 적용이 되고, 로테이션은 배경과 전경 전부에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데모의 최종 결과물이 생성이 됩니다. 요건 이제 100장을 다 채우면서 이제 생겨나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번의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물을 열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의도한 대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용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경용 데이터 4개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 4개에 대한 세그먼트들이 잘 분리가 되고 있고, 나중에 저 제이슨 파일도 열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바운딩 박스 정보도 잘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으로 객체인식 트레이닝에 해보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덧붙인 데모입니다. 먼저 기존에 추적하던 객체들은 전부 제거하고 제가 미리 준비한 커스텀 패키지를 임포트했습니다. 이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시간도 꽤 걸렸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10배속으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데모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슬라이드로 발표하는 도중에 보여드렸던 사례 중에 실내 애완동물 추적 사례처럼 고양이를 이용한 객체 인식 모델을 학습해보고 싶어서 고양이 3D 모델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까지는 적용하진 못하였으나 퍼셉션 패키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는 생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고양이 모델을 열어서 레이블링 컴포넌트를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구한 모델의 경우 스킨드 메쉬 렌더러가 있는 객체에 레이블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랜더마이저는 최상위 객체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레이블링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이 컴포넌트의 기능 중에 오토매틱 레이블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레이블링 스키마를 좀 만들기 쉽게 해주는 건데, 여기를 체크하면은 이처럼 에셋의 이름을 이용해서 레이블 스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을 각각 이전에 만들었던 바운딩 박스용 컴픽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컴픽에 추가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샘플에 있는 건데 저희는 안 쓰고 있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그 레이블러 컴픽에서 사용하지 않는 레이블들은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생활용품들 아이디 제거하고, 생활용품들 세그멘테이션 정보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세그멘테이션 색깔 그냥 적절하게 바꿔주고, 이제 이 세팅한 고양이를 씬에 던져 놓고 화면 중앙에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은 당연히 예상하시는 대로 잘 추적이 됩니다.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트 된 픽셀들 이렇게 잘 추적이 되고요. 다음은 나머지 고양이들을 세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작업이 반복 작업이긴 합니다. 동일하게 메쉬가 있는 객체에다가 레이블링 컴포넌트 추가하고, 조금 전에 만든 레이블 스킴은 어차피 동일한 게 고양이를 검출할 거니까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6마리에 대해서 레이블 붙이고 스킴 붙이고 작업을 하면은 어차피 동일한 레이블 스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새로 레이블을 붙였다 그래서 아까 전에 레이블러용 컴픽에다가 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객체들은 전부 다 저 cat 언더바 1이라는 레이블로 전부 카테고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6마리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전부 씬에다 올려놓고 혹시 빠진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6마리 다 잘 보이게 배치를 좀 해놓고 실행 버튼을 눌려서 한번 보니 지금 총 6마리인데 네, 역시나 한 마리 놓쳤습니다. 이 한 마리 놓친 거 마저 세팅을 해주고, 동일합니다. 레이블링 추가하고 레이블 스킨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랜더마이저 세팅을 위해서 씬에서 전부 제거를 합니다. 이 고양이들도 이제 랜덤하게 자동 생성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 전에 테스트를 위해 비활성화했던 시나리오를 다시 활성화하고 전경 배치용 랜더마이저에 고양이들을 등록을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프리팹 폴더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자동 배치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은 회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위해서 로테이션 랜더마이저 태그를 붙여줘야 될 것 같네요. 멈추고 프리팹 전부 선택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로테이션 랜더마이저 태그 붙여줍니다. 이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일단은 랜덤 회전 요소까지는 적용이 될 텐데, 실행을 해보니 이미지에서 고양이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약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랜더마이저 수치들을 조정을 할 건데,
거리를 카메라보다 조금 더 가깝도록 당겨주고, 대신에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안 되니까는 영역은 줄이는 식으로 조절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생기는 이미지들을 보아하니 대략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100번 이터레이션 돌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제 최종 결과물을 열어보니 벌써 16번이나 실행을 했었네요. 열어보니 일단은 전체 이미지 대비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생성을 마무리합니다. 네, 데모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 퍼셉션 패키지의 아웃풋은 이미지와 이미지의 어노테이션 정보, 레이블링 정보가 들어있는 JSON 파일인데요. 저희는 요거를 솔로라고 부릅니다. Synthetic Optimized Labeled Object인데 사실 요 포맷은 그냥 저희가 약간 구조화해서 만들어 놓은 포맷이고, 이 포맷은 이 파이솔로 툴이라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툴이에요. 요 툴을 이용해서 코코 포맷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코코 포맷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형화된 구조체이고, 이런 그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실제로 학습을 하는 것까지는 데모를 하지 못하였지만은 다음에 기회하게 되면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